알렉스입니다. 알렉스가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상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1년 동안 이 노트 테이킹이라는 기술을 새로 배우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밑에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썼던 노트가 한, 한 20권? 이거 있고,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마크가 밖에서 나오는 노트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올해 3월부터 쓰고, 이거는 방학 때 썼던 거. 요거는 이제 수학 노트인데, 이거를 통역사용 노트로 해서 썼습니다. 이 노트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일단 그 통역이라는 환경이 어떤 장소가 될지가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밑에 약간 두꺼운 종이가 있고 어디서든지 필기를 할 수 있게, 그리고 큰 특징은 줄이 없습니다. 줄이 없고,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분선이 그려집니다. 이게 제가 제일 1번으로 썼던 노트예요. 이때는 이제 기록을 했는데 한 5권까지는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순서를 기록은 안 했는데, 지금 한번 다시 보자면 이게 이제 통역사가 된다고 하고서 소방 공무원으로 2월 초까지 2월 말까지 재직했구나. 네, 2월 말까지 일을 하다가 OT를 하기 전날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이제 OT를 하고 학교에 왔었거든요. 아니다. 학교 온 게 아니라 OT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서 어 학기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월 바로는 쓰진 않고 3월 중순, 네, 주문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통역이라는 것이, 저는 따로 별도로 뭐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었어가지고, 아, 이게 통역이구나. 통역사들은 이런 노트를 쓰는구나. 이렇게 제가, 아,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처음에 썼던 겁니다. 되게, 그래도 처음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갑자기 좀 뭐 소중하게 생각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 상징이라는 거를 왜 얘기 드리고 싶냐면, 저는 언어 자체가 상징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라는 것이 비슷한 게 만들어진 시기부터 뭐 상형 문자나 언어로 이제 점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언어로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추상적인 형태의 글자로 발달이 됐고, 통역사들은 거기에서 한 번 더 상징을 만든다. 더 빠른 그 전환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되게 시도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글씨가 많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는 그 듣는 거를 그대로 막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런 뭔가 강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때 당시에는 3분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한 4분 정도를 한국어를 쭉 말하면은 그거를 기록하고 4분을 내리 그 타겟 랭귀지로 하거든요. 영어로 4분 하면은 한국어로 4분 우리가 통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것까지 이 노트까지 사용하는데 놓치면 안 되지. 이런 강박을 가지고 되게 글씨를 최대한 쓰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노력은 했어요. 뭐 기분 좋다 이런 거. 아, 이거는 그래도 초창기라서 제가 좀 나름 뭐 그림도 그리고 열심히 했네요. 이때는 이제 체계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좀 체계가 부족하고,
이거 빨간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리뷰할 때 봤던 건데, 뭐 이거 나도 쓰고 싶다 이거를 이 조사랑 이 어말 어미 이런 것까지 다 썼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해줘 이런 것까지 쓸 여유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발화하는 속도를 생각해 보면은 조사라든지 어말 어미 이런 것들을 쓸 게 없고 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상징을 가지고 그 힌트를 가지고 그걸 나중에 기억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서 그걸 트리거로 사용해서 내가 다시 소환해낸다는 느낌이거든요. 다시 인출해낸다는 느낌인데 그래서 단기 기억도 필요할 뿐더러 단기 기억과 더불어서 이거를 다른 언어로 바꿔야 되니까 되게 에너지가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제 방학 때 한 걸 한번 볼게요. 방학 때는 요거를 사서 썼는데 이게 수학 노트인데 이게 통역 노트랑 생긴 게 거의 형태가 비슷해서 제가 했는데 이때는 이때 좀 이제 확실히 글씨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타일이 글씨를 조금만 쓰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낭비가 많게 쓰긴 해요. 뭐 이런 거는 이제 한국 AI 글로벌 포럼이 열렸다 서울에서 뭐 이런 거네요 지금. 이거 제가 이제 루트 기호인데 이건 뭐냐면 저는 가능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연결고리는 없어요. 일반 상징에 대해서 제가 마음대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로 선도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금은 이것까지는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선도 영광만 써도 지금 제가 저라면은 이렇게까지 다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 오, 그래 잘 썼네요. 감사합니다. 어, 안전하고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서 뭐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 트리거가 있으면 이 저는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이걸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전 트리거가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거를 인출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이쪽에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는 이 노트 테이킹 한 걸 가지고 다시 그걸 소환해서 글로 만들어서 그때 연사가 말했던 거를 다시 대본을 써서 주기도 했다. 이 정도로까지 이제 그거는 되게 정확도 높게 인출을 해야 될 뿐더러 그게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는 건데 그 인출이 되셨다는 거는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그때 들어갔고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평소에 연구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1년은 아니지만 한 10개월 넘게 하면서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이 음, 기호들을 만든 거예요. 기호들을 제가 정착을 한 건데 여기 말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뭐 한자어를 몇 개 더 쓰긴 하는데 저는 이제 한자를 쓰는 거를 좀 선호해서 한자를 뭐 부수 같은 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조개패자는 돈 같은 거고 이건 숫자를 수량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뭐 당위성 이거 느낌표도 어떻게 보면은 당위성에 가까운데 그건 이제 제 나름의 분류가 있고 제가 여태까지 그 뭐 많은 영상 내용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면서 했던 이런 사고 과정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whether or not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뭐 반대 그런 부정어들을 표현한 거 뭐 절반 이게 이쪽에 이제 논리에 가깝거든요. 이게 할 수 있다 가능성 이것은 이제 수단 뭘 통해서 한다. 그리고 이거는 목표 이쪽이 이제 동사 라인이에요, 사실. 이거는 눈으로 보고 어떤 발화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량으로, 화살표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데, 양적인 걸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과관계로서 이제 그거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명사형인데, 통번역 대학원에서는 연설문을 많이 하고, 평소에 뭐 테드라든지 일반적인 대화나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많이 나오는 공통적인 이런 기호들 같은 경우에
상징 이런 거를 뽑아서 제가 이제 쓰기 편한 걸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것은 뭐 사람이고 이것은 정자, 이것은 이제 일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CC는 그 클라이밋 체인지고 이거는 이제 환경, 이랑 이거는 여기서 이제 좀 범주화나 상징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economy거든요. 근데 왜 이게 다 집을 저는 이제 이걸 집을 씌운 건데 economy의 어원이 그 가정, 집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개념, 뭐 사회, society, 여기는 뭐 아이는 다양하게 쓰이는데 뭐 정보 인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이건 factory, company 이거는 그때 맥락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이번 통역에선 이렇게 쓰자라고 정의를 내릴 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국가로서 많이 쓰는 거고 그 사방형에다가 이 점이 이쪽으로 있으면은 developing country 위에 있으면은 뭐 developed country 뭐 이런 식으로 간다던가 요 맨 밑에 있으면 low income country나 이 동그라미는 세계 뭐 peace, prosperity, agriculture 이거는 이제 뭐 development, growth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개념을 상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더 만들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이 논리 관계들이 자주 나오는 논리 관계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좀 더 익숙해지려고 하는 뭐 그런 거.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그 이 노트 테이킹이 되게 어렵고 오히려 통번역 대학원 시험 볼 때보다 통역이 안 나와서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노트 테이킹 자체의 기술을 습득하는 게 익숙해지는 게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실험을 많이 거치고 계속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계속 스터디를 하고 수정하고 가다듬어 나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어 유튜버, 영어 한국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상징 덩어리고 어떤 동물에서 이런 상징을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만들어지고 규칙이 생기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노트 테이킹이라는 행위가 이 상징에서의 또 상징을 만들어내는 행위라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통역이나 언어 이 번역 이런 쪽에 정수에 가까운 본질에 가까운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드는 생각은 번역어 그리고 상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통역 퍼포먼스, 평소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마인드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는 마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서양에서 생각할 때 마인드는 이성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상징적인 느낌이 개념적으로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극을 해소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통역에서 되게 어려워지고 번역에서 어려워지는 게 이런 상징 체계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접근할까, 어떻게 최대한 상대방의 언어로 가깝게 다가가고 그 소스 랭귀지에 가깝게 하는 게 저는 그 통역이나 번역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요즘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통번역 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이 상징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저는 이제 영화를 전공했는데 영화를 전공하다 보면은 또 영화도 많이 보는데 철학서적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뭐 현대 철학가 중에 뭐 들레즈라든지 그 사람의 책은 또 굉장히 난해한 게 많았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뭐 칸트라든지 헤겔 뭐 변증법을 찾아보다 보면 또 마르크스 철학도 찾아보게 되고 되게 뭐 니체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철학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항상 번역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이게 책을 읽으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 개념들이 되게 현란하게 느껴지고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아, 내가 원서를 봐야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언젠가는 원서를 보는 능력을 길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당연히 원서를 바로 보는 거는 쉽지 않았죠. 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쉽게 쓰인 원서도 이해가 어려운데 그런 철학서적들은 당연히 더 어려울 테고요. 그때부터 이런 번역어들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겼던 거는 제가 건축가도 좋아하는데 건축가 램코라스의 책은 아니고 그 정크 스페이스라는 그런 글인데 그거를 어떤 대학 교수님이 번역한 한글 글을 봤어요. 근데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어요. 원서를. 그것도 되게 난해한 영어 글이긴 한데 영어로 읽었을 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언어와 언어 사이의 간극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 이것의 차이가 흥미로운 거구나.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이해 못했던 철학서적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해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영어 실력이 그때 이제 10년 전보다는 많이 늘었고, 이제 철학서적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도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다른 언어와 다른 언어 사이에 그런 간극, 그리고 번역의 문제, 그리고 그런 거에 문제점을 느꼈고, 거기에서 있어서 그런 상징의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영화 얘기는 또 나중에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영화들을 많이 처음에 시작했고, 영화를 공부하면서 어떤 영화들을 봐왔으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실제로 영화 업계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누면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또 주저리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상징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본인의 그런 언어에 대한 상징에 대한 느낌? 그런 거를 제가 초반에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주화라든지 층위를 만들고 인과관계를 찾아나가고 그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감각이 발달되고 나의 문해력이 높아지고 뭐 이해력 이런 것들이 다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8분이나 구독자가 생기셨는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영상을 한 일주일에 2번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